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최저임금 8,350원이 시행된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월 209시간 일했다고 가정을 할 때 174만 5천여만 원, 지난해보다 17만 1,000원에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보완책을 내놓으며 시장이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우리 경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어디까지 적응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다는 진단보단 어려움이 많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겁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타협을 위한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반쪽 위기에 처했고 그 사이 좋았던 세계 경기에 꺾이고 있고 우리 수출 경기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멀고도 험한 상생의 경제, 해법은 뭔지 포기하지 않고 묻고 또 물으며 해법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의 윤창현 교수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그리고 사회연대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인상 한 달, 시장의 요구는 차등 적용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답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입니다. 이런 상황 정리한 영상 보시고 전문가들 의견 구해보겠습니다. 편의점과 미용실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 급여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편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업종별 차등화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불가방침을 밝힌 상황.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알바 쪼개기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자동화 시설을 통한 고용 감축 등 여러 가지 이런 소상공인의 대응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로조건에다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유연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업종별 차등화 정도는 한 번쯤 강하게 의지를 가지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최저임금 8,350원 한 달, 차등 적용 논란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는 현장이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결론을 좀 맺었는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정부의 목소리 좀 들어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자들, 객관적으로 보시는 전체 거시경제를 보는 학자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전문가들과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한 달 됐으니까 주시는 분들, 받으시는 분들 이제 실감 나실 겁니다. 한번 좀 여쭤보죠. 정용건 위원장님부터 제가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론조사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네. 좀 정부 말고 네. 민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조사하신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뭐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아직 뭐 1월이고 해서 정부의 조사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어저께 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누구를 인터뷰를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대학생 알바생들을 예. 주로 어느 업종인가요? 뭐 업종은 다양했습니다. 뭐 편의점도 있고 편의점도 그다음에 있고. 이제 극장 그 영화관 멀티플렉스 극장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빵집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영세 식당 같은 데 있었던 친구도 있었는데 예, 궁금합니다. 예. 그걸 해보니까 뭐 3가지 정도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가 보니까 고용보다는 오히려 근로 시간이 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에 예. 보니까
주 4번, 네. 5시간씩 근무했는데 3번. 아하.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20시간이니까 15시간으로 줄였죠. 아하. 예. 나흘 나오고 닷새 일하던 월화수목금 일하던 친구들한테 예. 이틀만 나와라, 사흘만 나와라. 네, 3일만 나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그 기업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임금이 줄었다. 예, 임금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강조가 세져가지고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컬처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극장 요금이 싸지니까 많이 오는데 그렇죠. 손님이 작은 많은 인원으로 날이었죠. 커버하려니까 대단히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좀 고객들도 불만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런 근로시간 줄인 데서는 임금이 많이 줄어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불만이 대학생들이 그래서 뭐 여기 직설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친구는 뭐라 하냐면은 무슨 생각 없이 정책을 펴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예. 자, 그럼 첫 번째 예. 최저임금이 올랐더니 직접 인터뷰를 해봤더니 예. 자 오른 것까지는 좋은데 예. 노동 시간을 줄여서 예. 뭐 나흘 일하던 거를 사흘만 일하니까 전체 총액은 줄어들더라 이런 불만의 목소리 확인하셨다는 예, 거. 금액 두 번째는요. 예. 금액 보면은 18만 원 정도 주휴수당까지 받던 게 15만 조금 안 되게 해서 주 한 3만 원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주휴수당 문제인데 이게 영세 자영업자들 식당이나 어려우시니까 예. 그러면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휴수당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스스로 포기한다. 예, 스스로 포기하고 이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불법이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예.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노동자도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고객 불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상공이나 이런 사람들의 부담은 이제 주휴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아서 뭐 네. 자금적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었던 주휴수당 문제는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좀 있더라. 예, 꽤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이제 최저임금도 그대로 올려주고 네. 주휴수당도 주는 사례입니다. 그게 뭐 큰 체인 빵집 뭐 네. 이야기하면 얼마나 되는데 거기는 기업 부담은 늘어났죠. 예. 그런데 노동자 되게 좋아하고 자기는 또 그 친구는 뭐라 하냐면 자기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오르고 그대로 다 받아서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고객들한테도 열심히 응대를 잘한다. 예. 이거는 이제 잘된 케이스인데 요 케이스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시장에는 반응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식의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 판매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게 최저임금 올라보니까 PC방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뭐 PC방에 들어가는 건데 음식값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네, 대학생들이 네.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주로 PC방이나 뭐 학교 앞에서 식당 가는데 그 음식값이 올라가지고 우리는 크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세 번째 선순환 구조에서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충 느낌적으로는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뭐 절반 정도는 그렇게 적응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부류를 3개로 나누셨지만 이런 데도 있더라 해서 아주 소수에 그쳤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체인 빵집하고 멀티플렉스 이 두 군데는 되게 메이저 아닙니까, 그죠?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죠. 사실상. 그런데 예.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빵집 같은 경우가 있고 멀티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은 안 선순환을 되더라. 우리가 어떤 선순환을 구조를 했던 거는 예. 3분의 1은 안 되는 거 그거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 정리를 좀 하자면 600만 자영업자들이 저희가 가장 걱정의 대상이었는데 소규모 영세 자영업으로 내려가면 적응한다 쪽보다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예상치 못한 쪽으로 가더라는 예. 쪽으로 인터뷰 그래. 내용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바생하고 식당 주인하고 서로 내가 형편이 어렵고 니도 예.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예. 주휴수당은 서로 받지 않는 걸로 하자. 스스로 이렇게 해서 포기하자.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0.9% 인상된 1919년 최저임금 8,350원 시행 딱 한 달 되는 날을 점검해서 시장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을 좀 평가를 좀 드려야 되는데 조영철 교수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걱정했던 대로 이런저런 부작용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더 많은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한 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양극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16.4%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렸죠. 근데 네. 올해 이제 10.9% 올렸는데 지금 1월 달 돼서 정확하게 지금 상황 파악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작년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작년 그 거시경제 실적을 보면은 2.7% 성장을 했고, 예. 그리고 그 민간 소비가 예. 2.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그 민간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서 민간 소비가 증가한 경우가 2005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쭉 성장률보다 민간 소비가 더 낮았는데, 말씀인즉슨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그나마 소비가 조금 늘었다라고 그렇죠. 통계가 나왔다. 작년에 민간 예. 소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예, 그런 실적이 예, 나온 예. 거죠. 예, 정부도 좀 그런데 그게 좀 홍보가 안 돼서 좀 그게 고민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사실은 작년 성장을 견인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양극화 과정 속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영세기업,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상황이 그러냐? 평균치는 그렇지만 자영업자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작년만 봐도 사실은 자영업자의 그 소득이 굉장히 정체 상태에 있었고요. 매출도 굉장히 정체 상태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영업자의 전체적인 수도 약간 감소했죠. 근데 네. 이 논란이 됐던 것이 작년에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긴 했는데, 주로 감소한 것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고, 예. 고용원을 두는 또 자영업자 수는 또 증가했어요. 증가를 근데 전체적으로 했다. 감소를 했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그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이제 15세에서 24세 예. 요쪽 그 연령층에서 고용 감소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은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 알바 그 예, 뭐 예. 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상당히 고용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인의 용어로 다시 재질문을 드리자면은 최저임금 영향의 직접적인 1차 대상자인 이른바 청년층, 네. 저 비정규직들 예. 최저임금 올라서 득 본 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총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 하여튼 뭐 총수입이 것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고용 자체는 고용 통계적으로 자체에, 봤을 때 영향을 미친다. 15세에서 24세 예. 고용은 줄어들었죠. 예, 좋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평가 좀 해주시는 거는 2018년도 대한민국이 2.7%의 성장을 했다는데 민간 소비가 2.9% 늘어나서 2.8%. 조금 더 늘어난 거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윤창현 교수님, 전체 예. 총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 이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이라고 그 영세 자영업자들 주로 이제 그 보증을 해줘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네. 예, 그런 그 재단에서 발표한 경기 실사지수. 경기 실사지수. 그러니까 그 지역 한마디로 경기 전망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아니 예, 이제 예. 그 같은 겁니다. 같은 같은 건데 건가요? 이제 그 예. 서베이 대상이 예. 영세 자영업자 2,500개를 대상으로 한 숫자인데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난 28일이니까 바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예.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긍정, 부정, 예. 그다음에 중립. 예. 그럼 긍정에서 부정을 빼서 이제 100에다 더해요.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둘 다 똑같다. 50대 네네. 50으로 긍정 부정이 나오면, 그러면 50에서 50 빼면 0이니까 100이고 전부 긍정이다 200이고 네. 전부 부정이다 그럼 빵입니다. 네, 0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50이 나왔어요. 50이다. 49. 예. 그 그럼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의미하는 바는 긍정이 부정보다 50%포인트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적다. 예, 그러니까 예. 100점 만점으로 하면은 24점쯤 나온 거예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은 그러면 24점 수준으로 정도. 예.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고 가지고 있는 경기 전망은 전망. 24점이란 말씀. 24점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2,500개니까 예. 2,500개니까 꽤 됩니다. 표본이. 네, 표본이. 예, 표본이 꽤 크고, 두 번째는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니까 한마디로 규모가 작습니다. 전부 그렇죠. 다 고객들이 네, 네. 보증 받으신 분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숫자가 좀 많은 숫자, 그리고 이 물어볼 때 아주 간단하게 물어봐요. 좋아질 것 같으냐, 나빠질 것 같으냐, 네,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SI 방식의 그 통계조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복잡하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복잡하게 안 한다. 그냥 단순하게 예, 물어봐서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네, 2,500 네. 정도면.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지금 50이 안 된다는 거는 예. 지금 무슨 말을 붙여도 이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 가지 이 영세업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좋지 않다라는 이 인식과 전망과 최저임금과의 연관관계를 좀 교수님이 좀 근거가 이 정황으로 좀 이렇게 연결되는 서베이를 보시면요, 최저임금하고 저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 1등으로 보는 건 역시 내수 감소. 경기가 나빠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네요.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2등이 뭐냐면은 판매 조건 악화, 가당 경쟁. 그리고 3등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느끼는 거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이것들이 다 지금 자기들한테 불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신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라는 개념을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좀 안 그래도 좀 두 분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서 엇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인데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늘었다 줄었다? 감소했다. 반대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은 증가했다. 그런 1년으로 보면 그렇고요. 12월로 보면은 둘 다 감소했고. 12월 달 그래서 볼 때 재작년 죄송합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2017년 12월과 비교해 보면 10만 명이 감소했어요, 둘 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개념이 뭐냐. 자영업의 영어가 셀프 임플로이먼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은 고용이 줄었다는 뜻이죠. 자기가 버틸 수 없어서 문을 닫으면 그분이 실업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장님이 계신데 종업원이 있는 사람만 가지고 종업원만 가지고 보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사장님도 고용인이에요. 셀프 임플로이먼트. 사장님이자 종업원입니다. 사장님이자 종업원인 분이 하고 사장님과 종업원 있는 분 합쳐서 12월 기준 10만 명이 줄었어요, 거의.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고용원이 없는 분이 문을 닫은 거는 그거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다가 문을 닫으면 그 사람도 실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만뒀을 때 우리가 그거를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기가 자기한테 줄 돈이 없어서 스스로 문을 닫았으면 그거 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든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 다 같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으면 자기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론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여기서도 3등으로 나왔어요. 1등은 역시 장사 안 된다고 2등은 판매 조건 그리고 3등은 최저임금, 임대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돼 있고 여기서 최저임금만 똑 띄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떤 경제학자가 아무리 계량 모형 돌려도 하나를 똑 떼어내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부분이 작동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어려워지는 것과 결합이 되면 이게 상당히 체감하는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어렵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긴 하는데 앞서 이제 인건비가 3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우신 거는 사실은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최저임금마저 올라가서 줄라니까 더 힘든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장사가 안 되는 거고 장사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봐서는 52시간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통하는 회사 백화점에 압구정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전까지는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거의 근무했습니다. 실제로 백화점 종사들이.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9시 출근을 갔다 9시 반 해가지고 11시 반까지 출근하고 퇴근을 6시 반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 쭉 퇴근을 하는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회사 앞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회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회사 앞에서 식당에서 회식을 안 하니까 당구장도 안 가고 노래방도 안 가고 그래서 압구정동에 노래방 다
다 없어졌답니다. 네. 식당도 여러 개 문을 닫고 예. 이러다 보니까 52시간이라는 이 근로 행태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면서 발생하면서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지 사실은 뭐 돈만 많이 벌면 장사만 되면 최저임금 조금 올려준다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네. 장사도 안 되면서 최저임금 올라오니까 이제 대단히 어려운데 이 구조와 관련해서 위쪽에서 장사를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의 네. 고민을 정부가 하고 또 자영업자 스스로도 이게 장사가 되는데 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100만 명 배업하는데 끼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와 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과도하게 자영업 규모가 전체에서 뭐 세계적으로 26%나 이렇게 높은 편이니까 이것과 관련한 고민을 더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또 돌아가면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대학생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예. 세 부류다. 혜택은 좀 받고 뭐 그 절반 이상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세 부류 다 조절했으면 좋겠다. 조절했으면 좋겠다. 받는 대학생들도 세 부류 다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이구동성. 받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학생들, 알바생들조차도 예. 이거 일률적인 하는 것이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열이면 지금 열이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예, 요만큼 올랐으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대학생들 다 제가 인터뷰한 대학생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예, 좋겠나. 예. 앞으로도 만 원까지 쭉 올렸으면 좋겠냐 하니까 좀 조절 좀 했으면 많이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 조절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 그 대목은 좀 이제 좀 정말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여쭤보죠. 조 박사님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 만나보고 그러면 느끼십니까?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는 저는 뭐 학생들하고 그런 해본 적은 얘기할 없는데. 뭐 돈 월급 주시는 입장은 아니실 테니까. 네. 그러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부담스럽다가 절대 다수기는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 다수다. 저임금 업종,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계시는 이제 사용자분들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실제로 이제 통계에서 나왔듯이 14세에서 24세, 15세, 24세 예, 청년들 이 친구들의 고용이 사실은 이제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산입 범위를 이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저임금법 네. 조정에서. 그래서 실제로 최저임금 상승폭을 실질적인 부담을 산입 범위 조정에 의해서 사실 좀 줄인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아마도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네. 10% 이거보다 조금 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10.9% 상승했는데 이거를 조정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부의 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결정된 것은 이제 더 이상 바꾸기는 어려운 예, 그런 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직설 프로그램만 해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걸 느낍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옵니다. 이 부담스러운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올해 올린 이 10.9%도 어떤 형태로든지 조절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업종별 차등 지급해달라 얘기였는데 요거는 뭐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경제부총리부터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요것만 좀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전문가들한테 의견 한 바퀴만 돌아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저 발언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등별 뭐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건 이제 불가역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검토를 많이 해봐도 예, 많이들 그냥 이제 저랑은 반대되는 의견이지만 예. 뭔가 그 다른 숫자 여기는 100인데 여기는 90이고 여기는 80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은 왜 80이냐, 예. 왜 90이냐. 그리고 지역의 이제 저 근거의 업종별 차등화의 근거는 이제 법에 있는데 지역별 차등화는 좀 힘듭니다만 사실은 제가 볼 땐 지역이 더 중요한 것이 부동산 임대료를 생각해 보면 생활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부동산 그 임대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활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숫자를 작게 주면은 마치 그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네요. 느껴져서 예. 굉장히 그 불편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모릅니다만은 이해는 갑니다. 예. 그러나 예. 숫자를 다르게 준다고 하는 것이 준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 딱 주고 그냥 그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까도 그러게요. 저 정 박사님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이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음식점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좀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조금 낮게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감안 안 좋습니다. 하고 예, 똑같이 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무리 봐도 정부가 좀 고민을 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은 차등 지급 엄청 고민 많이 해봤는데 못한다. 그렇죠. 부작용 너무 크다. 이거 더 토론할 필요 없죠. 요건 정리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정부는 그런 거고 사실 저희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예. 전 업종이 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전 업종이. 예, 전 업종이. 그러면 전 업종이 달라고. 그다음에 예. 또 지금 올라가 있는 걸 깎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8,350을 깎을 수는 없고 지금부터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이게 그래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요구가 많아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번 공론화해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학생들도 제가 어저께 인터뷰한 대학생한테 최저임금 비싼 데하고 싼 데하고 이야기하니까 저 버스 조금 더 타고 가서라도 비싼 데 가서 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결된 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지역적 갈등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주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론화시켜서 정말 이거 계속 또 뭐 올해도 최저임금 네, 인상하면 네. 또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론화시켜서 가능한지 어느 업종이 가능한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다. 예. 학자들끼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 알기로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한 30년 됐는데 사용자 대표 쪽에서 최저임금 부작용 이런 것 예. 때문에 업종별 차등화를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부결이 돼 왔던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홍 부총리께서도 취임하셨을 때 그 당시 이제 최저임금 문제의 부작용 같은 게 이제 심각했기 때문에 부총리가 취임하셨을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네. 실제로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실적 그 예. 어려움 때문에 이제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 이제 예. 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상공인 여러분들한테는 절실한 요구였기는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다라는 그렇게 좀 전달해 드리면서 여전히 찬반 논란은 존재하나 결론이 그렇게 났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대목이요. 주유수당으로 그럼 조절해 보자. 정용호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장님하고 알바생들하고 아유 주유수당 주시지 말고요. 그 대신 근로시간 줄이지 말아주세요라고 타협하면서 간다라는 요 현상. 요게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는지 좀 전문가들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 박사님.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사장님께서 도저히 이 최저임금 오른 거를 내가 예.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으로서 15시간 이상 이제 일하는 거를 15시간 미만 일을 네, 해서 14시간.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서로 타협을 보는 그래서 이제 주휴수당을 실질적으로 이제 절약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쌍방이 합의를 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정말 최저임금 법을 바꿔서 예. 주휴수당을 이제 제외시키는 이런 제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소상공인 분들은 이렇게 잠재적 범죄죠 만들지 말고 이거는 지금 이제 관에 1953년도에 생긴 제도니 관으로 집어넣고 아예 없애달라. 왜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놓냐. 없애달라는 게 요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 주휴수당을 만약에 완전히 폐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폐지 순간 최저임금 소득이 한 15%에서 20% 정도 감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제도 도입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15%에서 20% 최저임금이 하락하는 건데 이거를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렇다면 이 제도 도입과 동시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그에 상응한 만큼 더 올리든지 예, 뭐 예. 이런 상호 타협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 제도 도입에 의해서 15% 20% 최저임금 하락하는 거를 감내해라라고 예.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죠. 정부로서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울 어렵죠. 것이다. 네, 네. 예.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알바생과 사장님이 합의하에 예. 주휴수당 빼고 갑시다 이렇게 된다는데 여전히 범법 행위죠. 예.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근로 시간을 조정해서 예. 이제 그 하는 경우에는 범법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 예, 그거는 예, 예. 당연히 그거는 뭐 받을 자격이 있는데 있는데 이제 안 그거는 받은 이제 거는 합법인 이제 거죠. 일종의 뭐 계약을 아무리 해도 그건 잘못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예. 언제 그 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가서 신고라도 하면은 네. 그러면은 뭐 금방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를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저 15시간 안 넘으면 되니까 쪼개기 그렇죠. 알바로 쪼개기 알바로 이제 갈 알바생들은 그냥 예. 편의점을 세 군데를 그냥 이렇게 메뚜기처럼 돌아다녀서 그렇죠. 이틀 하느니 차라리 주휴수당을 내가 포기할 테니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고용을 좀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수용할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정부가 수용하면 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금 뭔가에 쫓기듯이 그 부분을 그냥 시행령에 아주 못을 박아버리면서 이거를 밀어붙이는 쪽으로 그리고 좀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난 할 건 다 했어 이제 그리고 이렇게 손 탁탁 터는 듯한 좀 묘한 모습이 보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마치 무슨 어떤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나는 이쪽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렇게 손 털고 나는 여기까지 내 역할이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알아서 하세요. 조금 저는 이렇게 이 정도원 의원이 음식점 냈어요. 네. 예,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예, 한 뭐 예. 경제신문에. 근데 여전히 어렵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업원도 좀 꽤 줘야 된다. 그러고 제조업 잘 되는데 하고 음식점 이렇게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의 음식점하고 어떻게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가 있냐.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정부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현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손 털고서 뒤로 빠질 문제가 아닌데 예. 장관님들은 그냥 뭔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셨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모여서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좀 설거지하는 기분으로 다시 한번 손에 물을 묻히는 기분으로 좀 한번 아주 간절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시행령을 좀 조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올해는 좀 다시 검토해보자면 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정두원 의원 사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정치를 하시던 정두원 의원이 정치 그만하겠다고 해서 방송으로만은 이게 생계 유지가 안 돼서 음식점을 여셨습니다. 일식집을. 막상 해보니 첫 달은 개업발로 어떻게 좀 손님이 좀 오더니 이거 최저임금 맞춰주고 도저히 주휴수당 맞춰서는 음식점이 영업이 안 되더라라고 정두원 의원이 하소연을 하는 얘기를 좀 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 위원장님, 예.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주휴수당 문제는 좀 어떻게 그렇게 대안이 없나 어떻게 좀 타협점이 없나 자꾸 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예. 현장에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니까 예. 주휴수당 문제는 그렇게 대안 없습니까? 이제 이 최저임금 문제가 주휴수당이 이제 시행령이 딱 못 박히면서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은 영향을 미치는데 제조업은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뭐 대다수 사업장은 사실은 주휴수당까지 반영해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주휴수당을 확 빼버리면 또 상당수 전체 근로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또 임금의 하락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편법적으로 임금 인상이나 임금을 갖다 해왔던 이 구조들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정부도 아르바이트 때 직접 대학생들 찾아가서 만나봐야 됩니다. 논문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저 깜짝 놀랐어요. 대학생들이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입장을 당당하게 낼 줄 깜짝 놀랐거든요. 인터뷰하고 그래서 논문 쳐다보지 말고 직접 가서 좀 정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노사관계 올해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 당연히 최저임금에 걸리는 문제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문제 소송 대부분에서 판결이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과 관련해서 올해 노사관 임금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러니까 앉아서 자꾸 표어들 궁리하지 말고 현장에 가가지고 정말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떻고 알바생들이 어떤지 확인해서 입법적으로 풀 부분들은 입법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올해 그거 해내지 않으면은 내년에 또 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은 여전히 조금씩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구조는 뭐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방학 기간이라서 알바생들이 대거 지금 많아졌습니다. 노동시장 공급이 됐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방학이 끝나고 3월, 4월 보면은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할지 이제 진짜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가지고 하반기에 좀 논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이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예, 말씀.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영세 자영업자들 얘기만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현대 모비스 정도면 대기업인데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신입사원이 최저임금 위반 소지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다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임 5천만 원 받는데 최저임금법 시정명령 받은 거는 팩트죠, 사실관계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금 체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급은 요만큼이고 수당이 많아서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문제다. 성과급, 수당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례가 바뀌어서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 과거에는 모든 그 기준이 이제 기본급 그 기준이었거든요. 호봉 상승이라든가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과 수당 뭐 예. 이런 거의 기준이 다 이제 기본급 기준이니까. 임금 지급하는 뭐 대기업조차도 기본급의 비율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 대신 상여금이나 뭐 수당 이런 걸 많이 주니까 뭐 아예 총액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수용을 해왔던 건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최저임금을 하니까 기본급 비율이 워낙 작으니까 기본급 기준으로 이제 최저임금은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상여금이나 이렇게 매달 지급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대상이 아니니까. 최저임금 위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임금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사실은 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비스나 이런 데서 어떻게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예.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개정을 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이 수당이라는 종류가 250가지가 넘는답니다. 뭐 일일이 열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수당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럼 이제 기본급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 질문은 정 위원장님 잘 아시겠네. 임금 체계를 그럼 바꿔야 되는데 예. 노조가 그 임금 체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도 왜 노조가 또 거부한다고 또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왜요?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금 7천 명이 대상이거든요. 아, 최저임금 예, 위반이. 예. 그래서 이제 상영업을 현대자동차가 2달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근데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포함이 되도록 돼 있는데 네. 2달에 한 번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쪼개서 지급하겠다. 예, 회사가 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으로 바꾸겠다고 노조에 제안했는데 노조가 지금은 못 받겠다. 그래서 단체 협약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는 아니, 상태입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 받습니까? 손해는 발생하지 않죠. 근데 왜 안 받습니까? 손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건 임금 체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단체 협약이 있으니까 단체 협약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된 상태입니다. 그건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손해가 나는지 뭐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되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지금 못 받아들이고 나중에 임단협으로 넘겨서 가자. 예. 그럼 그 사이에 회사는 불법에서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니까. 아직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올해 임단협 교섭을 할 겁니다. 단체 임단협 교섭을 해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가 해결을 다 해야 되고 예. 만약에 노사가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울산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욕먹더라도 입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자, 최저임금이라는 건 내셔널 미니멈을 정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월 이제 174만 원 해가지고 연봉을 한 2천만 원 정도인데 5천만 원 사람이 최저임금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민이 누가 설득이 되겠냐. 본인도 동의되는 아니까 안 된다는 거라서 노사가 올해 빨리 합의하시고 합의가 안 되면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 적용해서 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상 이런 경우에는 이익과 관련해서 입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저도 전달하고 왔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예. 근데 이거 사실은요 국민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거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윤 예. 교수님. 예.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넘는다는 현대차에서 예. 현대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9,100만 원이라는데 예. 최저임금 미달돼서 여기 법을 위반하는 만약에 소지가 있는 직원이 7천 명이랍니다. 예. 이 말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공식이 뭐 복잡하니까 그 공식대로 이제 잘 계산해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 그 베이스가 너무 작다. 자꾸 해놓고서 이제 그- 그 기본급에 의해서 주는 것들이 주고 받다 줄어드니까 보니 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이
7,000명이나 되더라. 근데 그럼. 그들의 연봉은 뭐 5천, 6천, 7천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 미달이더라. 예, 그래서 좀 문제는 저는 문제네요. 이런 거는 저기 조금 뭐 우리 여의도에서 국회 사진도 있지만 좀 욕을 먹더라도 예. 연봉 뭐 3천만 원 이상은 이런 제외 뭐 이렇게 좀 뭐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최저임금 논의에서 제외? 논의에서 제외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주고 그 이상은 최저임금 얘기하지 마라. 받는 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 임금이 굉장히- 뭐냐. 아니 굉장히 창의적으로 아니 들리긴 그러니까요. 하는데 예, 임금이 그거 뭡니까? 예. 임금이 일을 하면 받는 돈이에요. 수당이건 뭐건 하여튼 일을 했으니까 받지 일을 안 했는데 받습니까? 예, 일을 해서 받는 돈은 우리가 그 임금이라는 개념을 뭐 법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연봉 3천 정도 예, 이상 받는 예, 분한테 예. 무슨 최저임금 안 되니 얘기하면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런 식으로 뭘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이 이상은 좀 최저임금 논의에서 제외라라고 하고 그 총액이 어느 이하가 되시는 분들한테 예. 집중을 해가지고서 좀 그분들을 좀 잘 좀 모시는 것도 걸로 해서 이걸 좀 차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천만 원이 최저임금 안 된다고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네, 이해가 예. 안 정 되죠. 위원장님. 뭐 3천만 원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납니다. 나라 뒤집어질 물론요.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뭐 안 되는 쉽지 거고. 않아요. 아니요, 그런데요. 임금 구조와 관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이게 그러면은 이거 지금 왜 그러면 도대체 기본급 그다음에 잔업수당, 특근수당, 성과급 이렇게 돼 있냐? 예. 이과 관련해서 임금은 노사 단합 또는 합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 노동자가 뭐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 많이 주고 잔업수당, 특근수당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더 안 뽑아도 되고 공장을 더 안 지어도 되고 야간에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더 안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회사도 엄청 이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급보다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비율이 높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발생한 이 왜곡된 구조이지. 이게 노조 입장에서는 그냥 연봉으로 받지만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이렇게 주면 훨씬 좋죠. 노조 입장에서도. 예. 근데 회사가 잔업수당, 특근수당 해가지고 야간에도 일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지 공장도 새로 안 짓고 사람도 덜 뽑아도 되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20년 동안 한국에서 국내 공장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 구조가 그 역할을 한 거죠. 노조 입장에서도 당장 들어오는 돈은 적지 않으니까 이게 서로 합의하고 단합했는데 이제 이 구조는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이렇게 치고 올라왔기 네,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임금, 올해 예. 임단의 교섭 과정을 잘 지켜보면은 그 결론이 날 거고 만약에 이거 그렇게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은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적으로 풀 내용들이 예, 좀 예. 생길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전문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임금 체계 개편 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해는 유독 이 단어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논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기본급 올리고 수당 좀 없애자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참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까지 와서 뭐 밤새서 일하고 좀 월급만 일단 많이만 받는다 그러면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애들 가리키고 뭐 집도 사야 되고 그러고 살았는데 요즘은 또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고성장기가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예, 예. 2%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10% 이랬거든요. 예, 좋습니다. 이게 뭐 최저임금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제 임금 체계 얘기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윤창현 교수님 뭐 개인 의견이시지만 노조 출신이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밑에 하위 20%를 위한 제도지 전체 임금을 올리는 도구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 논의를 하는 그 대상을 어느 정도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홍영표 위원장이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거, 뭐 최저임금도 문제고 노동시간도 다 좋은데 장사만 잘 되고 경기만 잘 돌아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제일 걱정이 올해 경기 전망 어떤가? 시청자 여러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제일 올해는 좀 장사가 좀 나아질려나 경기 전망이 어떨려나 전문가들 의견도 좀 여쭤보죠. 좀 수치로 확인되는 방법 없습니까, 조 박사님? 올해 경기 전망 좀 좋아진다라는? 지금 뭐 거시경제 전망 기관들의 대체로 예. 2018년에 비해서 좋은 거 순으로 2019년 얘기해 주세요. 경제 전망이 조금씩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고 있어요? 예, 한국은행도 2.7% 이제 전망했던 걸로 2.6%로 이제 낮췄고요. 예. 그리고 정부는 아직 낮추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한국은행이나 KDI 이런 데서 이제 낮추고 있는 것들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보다는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경제가 좀 이제
작년보다 올해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수가 과연 이제 작년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나빠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그나마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투자가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민간 투자가 마이너스 0.7%포인트, 그러니까 성장 기여도에서 네. 7%를 성장률을 깎아먹는 정도로 이제 나빴는데 2019년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아, 투자는 좀 늘어날 것 플러스로 같다. 바뀔 것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소비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수가 저는 2018년에 비해서 뭐 크게 나빠질 가능성은 없다. 저는 뭐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조금 건설 투자 같은 예. 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예. 이른바 소득 증감만 놓고 보면 조금 최소한 나빠지진 않겠다라는 전망치는 뭐 가능하다라는 말씀. 예, 2018년에 그러니까 예. 지금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2018년에 가구 소득이 사실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명목 그 가구 소득이 2018년이 2017년에 비해서 4%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근로자 가구 소득이 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이 증가했고 그 가구 소득 증가의 반영에 의해서 사실은 작년에 민간 소비가 2.8%로 굉장히 높은 그런 민간 소비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구 소득이 근로자 가구 소득은 증가했는데 비근로자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여기가 이제 약간 정체된 것이 이제 그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는 거죠. 이게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하고 좀 다른 결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가구당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겪는 거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잘려나가고 해고가 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문제는 고용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고통지수가 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정부가 이런 통계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와닿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이 얘기 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이거 드디어 된 겁니까? 됐다라고 발표가 된 데도 있고 또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해야 된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합의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윤 정도 교수님도 갔으면은. 애매하시고 정 위원장님 아주 잘 아시잖아요. 뭐 저는 강주도 갔다 오고 했는데 어저께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사실상 합의는 됐고 이제 자본금 7천억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7천억짜리 별도 법인이 회사가 생기는 거죠? 전체 뭐 투자 7천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주시가 한 590억 정도의 일대 주주로 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530억 정도 투자해서 이자대 주주였는데 뭐 일대 주주는 의지가 있고 이대 주주가 이제 돈 넣기로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량도 경양 자동차로 해가지고 35만 대. 35만 대 그래서 뭐 이렇게 위탁 생산하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큰 빼대는 다 섰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임금과 관련해서도 연봉 뭐 전체 전 직원 임원 포함해가지고입니다. 3,500만 원 정도 하고 주거 문제는 이제 지방 정부가 주거하고 교육 문제는 책임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큰 빼대는 다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임금은 한 60% 정도로 합의가 되는 건가요? 뭐 초임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임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주거 문제하고 교육 문제를 갖다가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구조니까 임금은 현재 임금 구조에서 물가 상승률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좀 쭉 가자. 그래서 이게 뭐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강주 지역, 전남 지역에 있는 청년들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효과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용하는 데가 1,000명 정도 되고 부품사까지 포함하면은 한 10,000에서 12,000명 저희 새로운 일자리가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광주의 젊은이들 뭐 직업을 구하고 있던 층에서는 막 환호성을 지를 만한 합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대학생들이 뭐 난항을 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강주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빨리 해달라고 입장도 많이 발표하고 이렇게 때문에 뭐 상당한 기대가 있고 실질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교수님, 이게 좀 첫 사례인데 전국으로 좀 이렇게 확산돼서 임금을 절반 정도로 낮추고 대신 지자체가
집대 주고 교육비 대주면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면은 서로가 다 윈윈이다. 아니다. 이거 임금이 이렇게 워낙 낮아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다. 두 측면이 다 있어서 두 분 교수님한테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양대 노총이 우선 항의 방문한 거 좀 걸려요. 예. 그래서 지금 100% 예. 합의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항의 방문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왜냐하면은 제일 큰 이유는 임금 삭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낮은 임금으로 지금 일하는 자리가 생기면 그거는 이분들이 현재 고용되신 분들이 좀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이거 무너지는 거다. 것이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번째는 이 낮은 임금으로 일단 시작한 우리 근로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할지 예. 아니면은 또 서로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드디어 어느 날 또 좀 인상을 또 요구하기 시작하면은 어렵게 시작한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윤 교수님은 이 합의는 됐다고는 큰 틀에서 합의는 됐다는데 어째 위태위태하다라고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박수를 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막 되는데. 그 테이프도 끊고 해야 되는데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아니 항의 방문일 뿐이지 뭐 그렇다고 거기 가서 들어눕거나 농성하는 건 아니 아니지 그래도 않습니까? 그게 팩트만 하긴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팩트만 하면 양대 노총은 아니고 한국노총은 당연히 노사민정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금속 민주노총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내에서도 찬성하는 기아자동차 출신의 이런 그 같이 합의하고 있고 원래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사민정 합의하면 강경 일자리 합의하면 파업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오늘 뭐 파업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확인한 거로는 학대 간부 한 500명 정도 강주에 오늘 가서 뭐 기자회견하고 항의하는 그런 그래서 그런 네, 수준이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질 않는다는 것이 모두가 예. 박수 치기는 어렵죠. 좋습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게 사실은 좋은 저도 이 모델인데요. 저 진행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부 교수님들 중에서요 급한 불은 끌 수 있는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로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혹평하시는 교수님들이 존재합니다. 예. 조 교수님은 그 의견에 어떻게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성공을 하려면은 예. 광주형 일자리가 뭐 노사 간에 타협을 하고 그리고 임금 수준을 뭐 현재 자동차 산업보다 더 낮게 한 60% 70% 수준을 낮춘다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광주형 자동차 이 공장이 경쟁력을 갖고 품질이 좋고 그리고 가격이 싼 그런 자동차 제품을 생산을 해서 시장에서 먹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지금 사실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현재 이 고임금 구조에 그리고 노사 간에 약간 좀 그 원만한 그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 네. 이 자동차 산업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서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예.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 건데 뭐 당연히 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정말 경영을 잘해야 되고 예. 노사 간의 협력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상생의 모델로 가서 서로 윈윈으로 갈지 아니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 불리함 속에서 그냥 연명을 하는 건지 이건 아직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어렵게 원칙적인 좀 타결을 봐서 합의를 했다라는 좀 소식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가 이 어려운 고용 상황에 대안이 될지 안 될지 관심이 굉장히 높기는 높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국은 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영세 자영업자도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장사만 잘 되면 이 모든 고민 한꺼번에 다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 경제 활성화 정부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해보죠. 예타 면제해서 뭐 24조 원 돈도 풀린다 하고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경제 활성화 조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전문가들 의견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윤 교수님. 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경제 활성화? 위태위태합니다. 역시 제가 위태위태네요. 예, 그래서 뭐 예타 면제도 좀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돈을 풀어서 이렇게 한번 경기를 확실하게
그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한번 좀 생각을 다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그 메시지들 그렇고 이 김현철 보좌관 그만두면서 한 얘기도 그렇고 이게 그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와 우리 자본, 노동 뭐 등등 이 국가를 안에 있는 이 경제적 에너지의 결집이 좀 제가 볼 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과거에 좀 매달려 있는 면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지금 제이노믹스 소득주도 성장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건 만드신 분 3명이 다 그만뒀거든요. 홍장표, 장하성, 김현철. 그래서 이제는 좀 신장 개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정부가 좀 메시지를 일관되게 경제 활성화와 국가 역량의 에너지 결집의 개념으로 어떻게 한번 총합적인 결집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툭툭 나가서 참모들이 던지고 수습하고 그리고서 도대체 진짜 의중은 뭐냐 이러면서 그 메시지의 혼란 속에서 에너지들이 자꾸 분산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한쪽으로 딱 그 일관성 있게 주면은 그것이 신호탄이 돼서 역량의 결집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그만두셨지만 그 경제보좌관 계속 계셨으면 우리 명태 저 그만둔 다음에 산에도 못 가고 저 동남아 나가게 생겼잖아요. 자, 조 박사님, 결국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이 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제 전망으로 가는 건데, 조 박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업 그 최저임금을 지불하시는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증가라고 하는 부담이 되지만은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그 소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18년에 많은 분들이 별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임금 상승률이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결과로서 가구 소득이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2018년이 2015년, 2016년에 비해서 가구 소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물론 비근로자 가구 소득은 정체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약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고 이것이 이제 소비의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2018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민간 소비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긍정적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 소비 늘어나는 부분은 좀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뭐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소득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소득이 소비로 전환돼 가지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좀 과감하게 재정도 좀 투입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정책 의지가 앞서 이제 세 사람이 경제 참모는 다 나갔지만 새롭게 온 사람들이 단일하게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이런 모습, 피부로 느끼게 하는 모습 이 두 가지 재정적 확장 정책하고 이 실제로 뛰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지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좀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허리가 좀 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시행을 신속히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저도 좀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자 분들께서 정용건 위원장님처럼 현장을 발로 좀 뛰어다시면 훨씬 더 나은 대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방금 전에 전화가 좀 하나 왔는데 최저임금은 정말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정해져야지 5천, 6천, 7천 받는 사람들까지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최저임금 대상자 입장에서는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이 말씀 굉장히 좀 뼈아픈 얘기로 정부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창현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 정용건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당은 정치 보복 판결이라고 하고 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보시면서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의 공정성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국민의 선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또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보복 판결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서는 같이 반성해야 할 여당이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사건의 진짜 배후를 찾아야 한다며 검찰에 추가 수사를 촉구했고 수사팀을 정치특검으로 비난했던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권도 과거에 정치적 공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도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는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별세한 정의당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지길 바란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권이 김 지사의 즉시 사퇴는 물론 추가 수사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서면서 전국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 따라잡기 소식 들어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예상하셨어요? 아니 예상 못했습니다. 법조인들이 예상 많이 했었나요? 아니 많이 못했죠. 정치권이 예상했었나요? 정치권도 예상 못했죠. 야, 자유한국당까지도. 자유한국당까지도. 네. 심지어는 홍준표 전 대표조차도. 그렇죠. 본인도 법정 구속 안 당했잖아요. 예전에 1년 맞아요. 6개월 실형 받았는데 예.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 피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서는 뭐 예단하기가 어려웠겠고. 예.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예. 법정 구속을 예단한 사람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이야, 근데 법정 구속. 예. 본인도 뭐 엄청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벌개졌던데. 네,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예. 얼굴도 벌개졌지만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아무 말도 그렇죠. 못하고 서 아무 말 있었었죠. 못하고. 예.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뭐 이런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표정이었다니까. 정도였죠. 예. 자, 결정적으로 예. 어디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판부의 그러니까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이건 예, 재판부가 주장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텔레그램하고 시그널이라고 하는 보안 메신저들, 그 메신저들이에요. 문자. 예, 문자. 근데 그거 어차피 서버 압수수색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다 외국에 독일인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근데 드루킹이 그걸 찍어놨어요, 사진으로. 김경수 지사는 당연히 지웠을 것이고 드루킹이 자기 거를 캡처를 해놨군요. 거죠. 네. 요거를 냈다는 그걸 거죠. 증거로 냈다는 거죠. 여기에 무슨 내용이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 정보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네. 그 예를 들면 킹크랩을 어느 정도 몇 %까지 지금 완성했습니다. 예. 또는 이번에 작업을 몇 건을 했습니다. 뭐 300건, 뭐 350건.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판결문에 명확하게 그 글에 대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인지 김경수 지사 측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냥 통상적으로 그 뭐 고맙다 활동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킹크랩이나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것 또는 뭐 좋아요를 눌러준 걸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선거 운동을 해주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한 거지 그 글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재판부는 그 글의 내용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있으니까 그걸로 봐서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유죄라고 판단한 거라고 보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김경수 지사는 시종일관 킹크랩이라고 하는 댓글 조작 기계 돌리는 거 이거 나 시연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내가 쓰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존재 자체도 몰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킹크랩을 98% 완성됐습니다. 기계를 100대를 더 들여왔습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잘하세요. 의례적인 답변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봤죠. 그렇게 본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드럼나무 출판사에서 그 부분도 의견이 약간 충돌이 되는데 그날 시연했다라고 드루킹이 주장한 날 김경수 지사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있어요. 증거가. 근데 이제 거기까지 부인을 못해요. 그건 부인을 못하죠. 증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연하는 장면을 봤다 안 봤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뭐 김경수 지사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시연하는 장면을 보는 사진이 찍혔다거나 CCTV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부는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실제 구동하는 걸 몇 번 시행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로그인 기록이라는 그렇죠. 게 그거군요. 네,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는 정황으로 봐서 김경수 지사가 거기 갔었고 그런 시연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로그인 기록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는 분명히 김경수 지사가 봤을 것이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고 김경수 지사는 보지 않았다. 간 건 맞지만 그 현장에 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그 느릅나무 출판사에 그날 그 날짜 그 시간에 간 거는 맞다. 그거는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로그인 기록을 했다라는 그 시연은 나는 그 당시에 딴 데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게 도는 거를 화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드루킹 일당이 다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입을 맞춘 거다. 입을 맞춘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데 거예요. 판사는 김경수가 거짓말하는 그렇죠. 거다. 정황상으로 봐서 김경수 지사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두 가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증거가 됐죠. 자, 뭐 1심은 1심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또 민주당은 이게 판사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재판을 한 이제 판사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다. 첫 번째 이제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입니다. 성창호 판사라는 성창호 판사인데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이번에 이제 그 구속돼 있는 임종원 차장 그 조서 내용에 저분의 이름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농단 수사를 받은 판사군요. 그렇죠. 수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혹시나 사법농단의 수사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에 그런 재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민주당이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원래 이제 그 판결 나오는 선고 공판 날짜가 좀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되는 날짜로 뒤로 미뤘다는 거죠.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민주당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민주당의 이 주장, 판사가 좀 이 사법농단 적폐 판사가 뭐 양승태도 구속되는 마당에 너도 한번 구속돼 봐라 라는 심정으로 지금 판결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합리적 의심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해석입니까? 저는 현재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치권은 어떤 의견이에요? 정치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양쪽을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판사를 문제 삼은 거는 민주당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기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한테 지금 이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가혹한 질문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가혹한 질문을 하는 저나 대답을 하시는 요구하는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어쨌든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관계돼 있는 일들을 봤을 때 혹시나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런 이제 생각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반대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김경수 지사는 당사자니까 그렇게까지 반발하고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게 당사자니까 법정 구속까지 되는 마당에 뭔 말을 못해요. 저 판사가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공당인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와 똑같은 논리로 저 판사 문제 있다라고 공식 논평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보세요. 정치권은 항상 무슨 재판이든요. 예전에 예를 들면 그 누구야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그 발부 안 됐잖아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막 비판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자기들 정치적 입장과 다르면 항상 비판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사법부가 뭐 정권의 뭐 권력에 뭐 신여 녹화를 했다는 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없이 정치권은 항상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면 자기들 입장과 다르면 항상 공격적이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유로 된 거를 보면 국민들이 볼 때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는 만드는 요소도 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걸 너무 정치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 사법부의 독립도 훼손될 수 있고 또 사법부가 어쨌든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게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법리적 논리를 가지고 따져야죠. 이런 부분이 이래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정황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상 이렇게 판사가 판단한 거는 여지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국민들이 저는 설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온 나라가 이 판사의 성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저도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저 사실관계를 여쭤보죠. 이번에 그 김경수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즈 맞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뭐 양승태 맞다, 키즈라고 아니다. 불리웠던 거는 사실관계는 맞다고 그러던데요? 뭐 그렇게 그것도 아닌가? 그것도 이제 그것도 명확하게 뭐 불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의 키즈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저 이제 비서실에 근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법농단에 얼마나 개입돼 있는지는 조사 결과 완벽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사법농단에 개입돼 있을 수도 있고 다만 비서실에 근무한 경력은 어찌 보면 그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비서실에 갈 수도 있지만 인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지시를 받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사법농단과 연루돼 있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양승태 키즈다 아니냐 이런 부분도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아니 저는 민주당이 생각해요. 뭐 어떤 사석에서 그냥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공식 논평을 냈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럼 뭐 양승태 키즈로 불리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다, 그래서 성향이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에게 과도한 양형을 내렸다라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구속시켰잖아요. 그랬죠. 그것도 성창호 판사죠. 맞아요, 성창호 판사. 김기춘, 조윤선 구속시킨 것도 다 성창호 판사죠. 그럼 요 대목에 대해서는 양승태 키즈고 사법농단 판사면은 조금 좀 봐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논리로 자꾸 정치적으로 가면 그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정치적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적 문제로 따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법리로 가자. 진짜로 법대로만 가보자 한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판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번 판결에서 판사들이나 변호사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법리적 분석과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또 2심, 3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아직은 1심 판결인 것이고 그러면 저게 자꾸 이제 정치적인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적 논란으로 끌고 가면 예전에 본인들이 했던 말과 늘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능한 한 저는 줄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뭐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그런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만 우리는 따지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민주당이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한다는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혼자만 탄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법 적폐 세력 탄핵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저것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사법 적폐 세력의 탄핵 문제는 예전에도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판사들 탄핵의 문제가 나온 이유는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나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에 있어서 대부분 불구속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도 다 안 되거나 이런 게 많았잖아요. 거의 많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가 나왔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성창호 판사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건 그건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 그렇죠. 진짜로 탄핵할지 여부는. 그거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저는 얘기를 했지만 뭐 사법농단 전체에 대한 탄핵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성창호 판사 한 사람을 놓고 탄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약간 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민주당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데. 오바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는데. 그럼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혹시 이거 가지고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갈 전략 갖고 있습니까? 뉘앙스가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역풍이 우려되는 정치적 오바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첫째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2심, 3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변호인들은 지금 김경수 지사나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지금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무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2심에서 다른 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심밖에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게 뭐 대선 불복 농란까지 옮겨가게 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도 정치 공세로 역풍 나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릴 때는 정의당의 논평이 정답인데 예. 정의당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 일단 뭐 정황에 관한 판단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의문점 명확히 해명해야 된다고 3심까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왠지 정의당 치고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노회찬 전 의원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어요. 이 노회찬 사건이. 의원이 연결돼 있구나, 연결돼 또.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저는 저 부분도 사법부에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황에 의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봤을 때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고 네. 저는 1심 재판부가 판단했으니까 일단 뭐 판단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그거는 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2심에서 이 부분을 잘 따져야죠. 그러면 예. 이게 정황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변호인들 뭐 항의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샌다이 총영사 문제도 예. 그 문제도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이 문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 이것도 유죄로 판정이 됐거든요. 그 문제도 사실은 김경수 지사 측은 추천했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린 부분을 보면 이거는 청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도 차이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도 제안한 적이 없다고 김경수 지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법원의 주장과 김경수 지사 측이 다르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못 갔잖아요. 안 됐잖아요. 예, 불발됐죠. 불발된 걸 보면 추천만 했을 뿐이고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이 드루킹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게 민주당이 고발한 건데. 그럼요. 민주당이 경찰한테 고발을 할 때 박근혜 잔당이 남아서 아직도 저 댓글 공작하고 있다라고 신고해가지고 그랬었죠. 또 경찰이 정권 바뀌니까 신속하게 잡았잖아요. 네, 맞아요. 자꾸 봤더니 민주당 편인데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처음에 구속시켜놓고도 20일 동안 쉬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뭐하러 이거를 들쑤셔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 논리적으로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 내에서 따져보면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야 이런저런 이유로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다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죄가 나왔지만 그 사안 자체가 이 사안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높은 잣대를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다 해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성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기 가능성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1심 판결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미지에 훼손이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2심, 3심에서 반전이 되거나 무죄로 만약의 경우에 무죄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마지막으로 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도죠. 그렇죠. 이건 뭐 중간에 대충해서 뭐 이렇게 가운데 선이 없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유죄거나 아예 깔끔하게 그렇게 100% 뒤집혀서 무죄거나.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최진봉 교수님 잘 들었고 한 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잠시 쉬시겠지만은 또 나오시겠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면 열심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사가 양승태 키즈였다. 사법농단 판사의 보복 판결이다. 김경수 지사야 당사자니까 빼놓고 민주당의 이런 공식 발표는 대단한 정치적 모험이라 봅니다. 보복 판결, 민주당이 내세운 근거가 뭐냐? 1.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했다. 2. 사법농단 검찰 공소장에 이름 나온다. 3. 현직 도지사인데 징역 2년 과하다. 그럼 그 판사가 박근혜도 유죄 판결, 김기춘, 조윤선 영장 발부. 이건 어떻게 보냐 질문엔 똑부러진 답이 없습니다.
판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이 판결 좀 이상한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국민, 이른바 민심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항소심 맡을 고법 부장 판사들을 향해서 더 큰 사법농단 적폐 판사들이라 걱정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한 건지 충분히 검토하고 계산하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권이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민심과 함께 가야 하는데 증거와 팩트가 아닌 주장하는 목소리만 키워서 지지층인 문팬심 말고 일반 민심이 따라올까? 전 그게 걱정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